야단 매화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미있고 흥미로운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양산에 사는 달구는 손재주가 서툰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집신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 집신의 형태는 언제나 엉성하고 볼품없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한 소년이 달구가 만든 집신을 보더니 웃음을 머금으며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집신을 한양에 가져가면 100냥은 받을 거예요. 달구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집신 7켤레를 정성스레 만들고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에 도착한 달구는 장터에 집신들을 늘어놓고 사람들이 값을 물어오면 이렇게 답했다. 한 켤레에 한 냥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며칠을 장터에 앉아 기다렸지만 단 한 켤레도 팔지 못했다. 한편 어느 한 재상의 집에는 16살 된 계집종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단아하고 행동은 민첩했다.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아이였다. 많은 혼담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저는 스스로 적당한 짝을 찾아 결혼할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계집종이 장터를 지나다가 달구의 좌판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집신값이 너무 비싸 팔리지 않는 상황을 본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녀는 이후 며칠 동안 달구의 좌판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상황은 변함없었다. 계집종은 결국 달구에게 다가갔다. 이 집신들을 전부 사고 싶어요. 얼마죠? 7켤레니까 70냥입니다. 계집종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를 따라오신다면 도착해서 돈을 드릴게요. 따라오시겠어요? 달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럽시다. 달구는 집신을 등에 메고 계집종을 따라 걸었다. 얼마 후 큰 대문이 웅장하게 자리 잡은 한 저택에 도착했다. 계집종은 그를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다. 달구는 자리에 앉자마자 집신 값부터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계집종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드릴게요.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무르세요. 곧이어 계집종은 향긋한 술과 맛깔스러운 안주를 차려냈다. 이어서 저녁상까지 차려왔다. 정갈한 그릇들 위로는 매우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시골에서 나물로 끼니를 때우던 달구에게는 모두 낯설고 신기한 것들이었다. 달구는 술 몇 잔을 마시고는 곧바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치웠다. 밤이 깊어지자 계집종이 말했다. 이왕 이렇게 오신 김에 저와 함께 밤을 보내는 건 어떠세요? 달구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두 사람은 곧 자연의 조화처럼 하나가 되어 밤을 보냈다. 달구는 그녀의 부드러운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난생 처음 느껴본 황홀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새벽 계집종은 서랍을 열고 새 옷을 꺼냈다. 그녀는 달구를 목욕시킨 후 그 새 옷을 입혔다. 새 옷을 입은 달구의 모습은 어제와는 달리 한층 더 당당해 보였다. 저는 이 집에서 일을 보는 종입니다. 이제 당신은 제 남편이 되었으니 마땅히 대감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뜰에 내려가 저를 올리지는 마세요. 달구가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이어 계집종은 재상의 방으로 들어가 상황을 보고했다. 어젯밤 저는 새로운 지아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인사를 올려도 될까요? 재상이 답했다. 그래? 그럼 얼른 들어오라고 해라. 달구는 대청으로 올라가 재상에게 절을 올리려 했다. 그러나 대감의 시중을 드는 자가 이를 보고 달구를 끌어내리려 했다. 달구는 그 자리에 당당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달구가 말했다. 이래 봬도 나는 향반 출신이요. 비록 지금은 처지가 어렵지만 결코 뜰에 내려가 절을 할 수는 없소. 이를 본 재상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 딸이 신랑감을 제대로 골랐구나. 그 후로 달구는 대감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어느 날 계집종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사리에 박지 않으니 돈을 써보면서 안목을 넓히고 생각을 키우는 게 좋을 거예요. 달구에게 돈 한 꾸러미를 건네며 계집종이 말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모두 써버리고 오세요. 달구는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해가 저물 때쯤 그는 돌아왔고 얼굴에 실망감을 가득 담고 투덜거렸다. 먹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술과 떡을 사 먹을 필요는 없었다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돈 쓸 일이 없어 한 푼도 못 썼소. 계집종이 웃으며 말했다. 길거리엔 거지도 많은데 적선이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달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미처 그런 생각은 못했네. 다음 날 달구는 다시 돈 한 꾸러미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거린들을 모아놓고 돈을 땅바닥에 뿌렸다. 거린들은 서로 다투며 돈을 줍는 광경이 장관이었다. 달구는 매일같이 그렇게 지냈다.
그러나 점점 그 많은 돈을 거린들에게 주는 것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활터로 가서 한량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같이 술과 고기를 사주며 그들과 친분을 쌓았고 점차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그 중에는 초라한 집에서 책만 읽는 가난한 선비도 있었다. 달구는 그들에게 양식을 대주고 북과 벼루를 살 돈도 주었다. 선비들은 그의 너그러움에 감동했다. 달구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저 사람은 요즘 사람 같지 않군. 사람들이 칭찬했다. 그의 아내 계집종은 달구에게 사략, 삼약, 손무자 등의 병법서를 공부하도록 했다. 달구는 점점 더 지혜로워졌다. 그제야 그는 아내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달구에게 들어간 비용은 수만 양에 달했다. 어느 날 계집종은 그에게 새로운 조언을 건넸다. 이제 궁수를 배우면 머지않아 세상에 나가 큰 성공을 거둘 겁니다. 달구는 원래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한량들과 함께 궁수를 열심히 연마하여 철전과 세전 같은 다양한 화살을 멀리 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무경칠서까지 숙달한 후 무과의 응시에 합격했다. 계집종은 매우 기뻐했지만 합격증인 홍패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추었다. 그리고 달구에게 말했다. 저축한 돈이 10만 양이었는데 당신이 7만 양을 썼고 3만 양이 남아있어요. 이제 그 남은 돈으로 행상을 해보세요. 달구는 난감해하며 말했다. 여보, 나는 장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오. 계집종이 설명했다. 올해 대추 농사가 흉년이 들어 호서 지방의 한 고을만이 대추가 많이 열렸다고 해요. 그곳에 가서 대추를 몽땅 사들이세요. 달구는 아내의 지시에 따라 고을로 떠났다. 그곳은 흉년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달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가져간 돈을 모두 나누어 주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달구를 본 계집종은 말했다. 여보, 정말 잘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먹고 살 돈이 없으니 걱정이네요. 그녀는 다시 달구에게 1만 양을 건네며 말했다. 올해 면화 농사는 대부분 실패해서 모두 형편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조선 팔도 중에서도 황해도 몇몇 고을만 예외라고 들었어요. 그곳으로 가서 면화를 사오세요. 달구는 황해도로 떠났지만 그곳 역시 흉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달구는 다시 1만 양을 모두 나누어 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계집종은 이를 보고 말했다. 제 손에 남은 돈은 이제 10,000냥뿐입니다. 이 돈으로 헌옷을 사서 함경도로 가세요. 그곳에서 삼배, 인삼, 가죽으로 교환해 오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달구는 시장에서 헌 옷을 수십 벌 사서 함경도로 향했다. 함경도는 면화가 귀해 사람들은 겨울에도 추위에 떨고 있었다. 함경도에 도착한 달구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헌 옷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는 안변부터 육진까지 다니며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고 남은 것은 겨우 치마와 바지 한 벌뿐이었다. 달구는 자신의 행동에 깊은 후회와 실망감을 느끼며 탄식했다. 어떻게 내가 남의 돈 10만 양을 몽땅 써버렸단 말인가? 이 꼴로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게 나을 지경이로군. 한밤중이 되자 달구는 홀로 산을 올라 깊고 험난한 벼랑길을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다. 달구는 불빛을 따라 그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한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왔다. 이 밤중에 이 깊은 산속까지 무슨 일로 오셨소? 노파는 달구를 방으로 들이고 정성스레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달구는 감동하여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바지와 치마를 노파에게 주었다. 노파는 크게 기뻐하며 옷을 입고 여러 차례 고맙다고 인사했다. 달구는 상 위에 놓인 반찬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이 반찬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노파가 답했다. 이 근처에 도라지 밭이 있어서 자주 캐다가 먹고 있어. 이에 달구가 물었다. 더 캐놓은 것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곧 여러 뿌리를 내보였는데 그것들은 전부 도라지가 아니라 인삼이었다. 작은 것은 손가락만 했고 큰 것은 발목만 했다. 그때 밖에서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이가 왔나 보. 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겨드랑이 아래에 작은 날개가 돋아 있었어. 어떤 날에는 날아서 벽에 붙곤 했어. 남편이 달군 쇠로 지지기도 했지만 날개는 다시 돋아났어. 그렇게 자라더니 지금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어. 마을에 있으면 남의 눈에 띌까 두려워. 이렇게 깊은 산골에 들어와 사냥을 하며 살고 있다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과부가 된 내가 혼자 저 아이를 키우고 있지요.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어서 들어와 인사드리거라. 이분이 어미에게 치마와 바지를 주신 참된 은인이시다. 할머니의 아들이 들어와 달구에게 절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달구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도라지 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달구를 데리고 산마루 하나를 넘어가서 한 곳을 가리켰다. 그 산은 온통 인삼으로 가득했다. 그날 달구는 하루 종일 인삼을 채취했다. 크기가 다소 다르긴 했지만 그 중에는 어린 인삼도 꽤 많았다. 모두 모아보니 대여섯 바구니는 충분히 되었다. 하지만 달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많은 인삼을 어떻게 다 옮기지? 그러자 노파의 아들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원산까지 짊어져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말을 빌리고 인삼을 실으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구는 그의 제안대로 말을 빌려 인삼을 싣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달구는 아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계집종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당신이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한 덕분에 하늘에서 선물을 내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도 우연이 아닌 듯해요. 내일이 대감의 회갑이라 조정의 관료들이 모두 모일 겁니다. 당신이 여러 대감들께 인사를 드리면 관직을 얻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계집종은 5뿌리의 굵은 인삼을 골라 대감에게 바쳤다. 저의 남편이 장사 중에 운 좋게 이것을 구해 대감님께 가장 먼저 드립니다. 인삼을 본 대감은 매우 기뻐하며 달구를 불렀다. 계집종은 미리 준비해둔 예복과 천릭을 남편에게 입히고 방으로 들여보냈다. 달구를 본 대감이 물었다. 이게 무슨 차림인가? 지난해 묵과에 합격했으나 장사 중이어서 아직 홍패를 드리지 못했고 대감께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이분이 자네 모습이 훤하군. 그 후 벼슬아치들이 하나 둘 대감의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대감이 가지고 있는 인삼을 보며 감탄했다. 이런 귀한 것을 대감님 혼자 드실 작정이십니까? 우리도 조금 나눠 주십시오. 얻은 게 이것뿐이니 어찌 나눠줄 수 있겠나? 저에게 아직 남아있는 인삼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작은 성의로 받아주십시오. 그는 즉시 방으로 가서 인삼을 가져와 각 재상들에게 3뿌리씩 나누어 주었다. 벼슬아치들은 매우 기뻐하며 대감에게 물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대감이 대답했다. 내가 아끼는 계집종의 남편일세. 시골 출신인데 매우 믿음직스러운 친구일세. 이 말을 들은 벼슬아치들이 말했다. 대감댁 하인 중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있었다니요? 그런데 아직 관직이 없다니 이는 대감의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감이 답했다. 나도 오늘에서야 이 사람이 무과에 합격한 것을 알았네. 해가 저물자 술에 취한 벼슬아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그 후 달구는 인삼을 팔아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또한 인삼을 선물 받은 벼슬아치들의 도움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무겸선 정관이 되었다. 그리고 차츰 더 높은 관직에 올라 결국 수군절 도사까지 지냈다. 무엇보다도 달구는 아내의 노비 신분을 해방시켜 평생을 함께했다.